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작합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이 무산되자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이 특검법 내용을 대폭 강화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이 경찰에 입첩되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국방장관에게 3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아주 뜨거운 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자, 이 내용을 포함해서 정치권 현안 두 분 말씀 모시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 광주 서구의 양부남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은 말씀은 처음이시죠? 예, 네, 처음입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처리가 이제 21대 국회에서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 수사는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 단서들이 이 속속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양부남 의원님, 예, 어떻게 보세요? 그 3차례 통화 기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3차례 통화 기록은 대통령실 개입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개입했다는 어떤 이제 단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사건은 우리 국민이 전부 다 아시다시피 이게 처음 수사단에서는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을 혐의가 있다라고 네. 그 자료를 경찰청에 보냈는데 대통령 아니 누군가가 뭐 영향이 미쳤던지 간에 이게 갑자기 기록이 찾아오게 되고 네. 그걸 이첩했던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도 수사를 당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8명에서 2로 줄어들어서 이제 결국 경찰에 가는 사건이 축소되는 네. 있습니다. 결국 8명이 2로 축소됐다. 그 과정에서 경찰청에 나왔던 수사 결과 자료를 다시 회수했다. 그리고 그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보직임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경찰청으로 넘어간 수사 자료가 넘어가고 회수되기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3번 전화를 했다. 그리고 기록이 회수되고 수사단장이 보임 해임이 되고 수사가 됐다. 그래서 요 부분, 요 전화했던 내용이 그러한 지시를 한 거 아니냐라고 강한 의심을 받고 있죠 지금. 그런데 홍 의원님, 네. 지금 이제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무슨 장관하고 뭐 대통령이 전화한 게 뭐 업무의 일환이지 뭐 그게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거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과 그 장관 이전에 또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어떤 장관보다는 국가안보 등등으로 인해서 국방부 장관과는 긴밀한 어떤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건 상식적인 것이고 먼저 우리 양부남 의원님 22대 등원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좀 예, 예. 우리 대한민국 당을 따라서 잘 예, 예, 특히 우리 그래야지. 지방을 같이 예, 또 같이 걱정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22대 시작하면서 걱정이 1호 법안으로 지금 현재 최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지금 조국당의 지금 현재 그 한동훈 특검법 그리고 또 지금 이화영 이런 어떤 특검법을 한다든지 또 김건희 특검법 완전히 지금 초반부터 시작하자마자 특검 전국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그 양 의원님도 검사장 고위 그 검사 출신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검사는 왜 필요합니까? 검찰은 왜 필요합니까? 특검이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상권 분립의 예외적인 어떤 사항으로 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사 외압이라는 전제가
되지가 않는 게 지금 2022년 7월 1일자 군사보훈법 개정에 의해서 그 이전에 이제 공군 중사인 성폭행으로 좀 비극적인 삶을 하면서 이제 그 군 내에서 성폭행 내지는 또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8명을 과실치사로 지금 그 기소 의견으로 넘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없는데 수사 외압이 저는 왜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고 그 전제가 저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8명 그 과실치사 넘겼는데 2사람을 이제 최종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러면 대통령이 특정인을 어떤 겨냥해서 이 사람을 빼라 어떤 뭐 그런 어떤 목적 동기가 있습니까? 뭐 그렇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너무 이 상황을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정쟁으로 특히 대통령을 흔들어서 더 나아가서는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정쟁이 지금 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다. 22대 지금 스타트가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하게끔 지금 민주당이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 의원님, 이제 진수희 전 의원, 그러니까 MB 정부 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했던 분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기도 장관을 했지만 그 직접 통화를 해보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었다. 좀 뭔가 좀 이례적이다.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인데 또 이런 시각도 있긴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장관 특히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마다 다 좀 그 다른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자주 개별적인 지금 전화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고 특히 이제 전하고 이런 어떤 문제하고 관계없는 게 이종섭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박정훈 수사단장의 어떤 해임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그 전에 실무적으로 다 결정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네, 양 의원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박정훈 수사단장이 그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 사실상 수사권이 없는데 예. 그 뭐 이첩을 했던 서류를 되돌려 왔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언론에서 예. 그러게 평한 언론을 제가 잡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군 사망 사고는 군인인 경우에 일반 법원에서 이제 수사하도록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방금 황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권이 없는데 예. 무슨 외압이 행사할 수가 있냐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사권이 없다 해서 수사권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죠. 이것을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해서 뭔가 넘겨야지만이 경찰이 수사를 하지. 그러면 처음부터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의견은 당연히 기초적인 의견을 모아서 수사해서 보내야 할 당연히 보내는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방금 우리 홍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 뭔가 군 통수권자로서 내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다 한다면은 이런 회수했던 자료를 찾아오는 그런 루트 말고도 얼마든지 경찰에서 수사할 수가 있고 예. 또 경찰에서 수사할 때 임성근 사단장이 뭔가 억울한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 결려질 것이고 예. 또 경찰 수사 끝나면 검찰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윤석열 사단장이 죄진 게 없다면은 그런 모든 게 자연히 이게 무혐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굳이 그 넘어간 자료가 왜 그리 중요하다고 가져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홍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오히려 그만큼 윤석열 사단장이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해소한 거 아니냐. 책임이 없다면 뭘로 해소합니까? 경찰에서 수사하고 또 경찰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책임 있다 할지라도 검찰로 넘어가서 또 진짜 책임이 또 한 번 밝혀지니까 자연적인 사법 시스템에서 걸러질 것인데 굳이 그 자료를 그리 복잡하게 대통령실, 국방부 모든 관여 총리까지 동원해서 자료를 회수할 이유가 어디가 있었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황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대통령과 장관 수시로 통화해야 됩니다. 원활한 국정 운영에서 그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전화했던 시점과 그 이로 일어나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많다. 옛말에 이 말이 있습니까? 과전 불납립. 예. 오이밭에 가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네. 말라고. 이해와 부정관. 예. 그 뭡니까? 오얏나무. 밑에서는 관을 고쳐 쓰지 말아야 했는데 전화하고 이제부터 수사 서류가
해수가 되고 또 보직이 해임되고 수사 착수된 거 왜 이게 오비 일학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종섭 장관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에 나와가지고 자 장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나 문자 받은 사실 있냐?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죠. 없다고 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박정우 대령 변호인을 통해서 통신 조회 내역이 밝혀짐으로써 통화한 내역이 나왔어요. 이 통화한 내역이 나오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을 이렇게 하죠. 내가 수사단 보직해임이나 수사단장 수사와 관련해서 지시받은 게 없다. 방금 황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일반적인 국방 업무와 관련해서 전화받았다는 식이죠. 이래 이분이 말이 바뀌어요. 이 말이 바뀌는 것 자체가 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네. 홍 의원님 예. 반박하시죠. 예. 그 오비 일학이다. 수사를 하셨기 때문에 잘 하시겠습니다만 예. 그런 어떤 그 추정을 가지고 오비 일학이다 그렇게 좀 말씀하는 거는 너무 좀 확대해서 그 과장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를 할 권한이 없죠. 그런데 당시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8명을 과실 치사로 해서 이제 기소 의견 냈는데 그게 기초 자료는 아니죠. 그게 분명히 이제 수사의 결과물인 거죠. 예. 수사의 결과물.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수사 그 권한이 없는 불법 수사에 대한 어떤 결과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전제가 자꾸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이 그 군 경찰에서 헌병대에서 이첩된 것이 회수됐다 또 수사단장이 해임됐다 이렇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했던 전화를 근거로 이제 자꾸 말하는데 그것은 지금 이제 통화 내용이 지금 드러나지도 않았고 특히 이종섭 장관이 그걸 강력하게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말이 바뀐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섭 장관이 일부 좀 비판을 받아야 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종섭 장관의 이야기는 그때 전화를 이제 그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이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첩을 하라 뭐 이렇게 하라고 이제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말을 바꾼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야당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일부에서는 이제는 피의자로 대통령을 입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수처가 이렇게 주장하는 예. 분도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죄에 해당되고 지금 통화 내역을 가지고는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전화했다는 사실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필요하고 이 정도라면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이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할 것인지 여부는 더 조사를 해보고 해야 될 문제인데 뭔가 더 공수처가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서도 이 정도 머물러서 안 된다. 대통령이 압수수색하고 대통령도 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보다 더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군사경찰에 대해서 지휘권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당연히 그 지휘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직권 남용의 전제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권한이 없는 그 헌병 즉 군 경찰이 수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저렇게 뭐 대통령이 또 총괄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이렇게 만약에 했다 할지라도 직권 남용의 어떤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방금 이제 양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한다. 그러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얼마나 많이 분명히 드러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서해
그 공무원 사건 벌써 드러났지 않습니까? 당시에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 지금 현재 기소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곧 재판에 넘어가겠지만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뭐 압수수색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국정을 흔들고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정쟁의 어떤 수단이라는 게 지금 현재 그대로 지금 현재 민주 드러났다. 저는 참 가슴이 아픈 게 최상병 그때 연결식 7월 22일 날 작년 그때 갔습니다만은 그때 연결식 장례식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탈당한 오영환 전 의원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걸 좀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러는 것들이 22대 내내 참 벌어질까 봐 참 걱정입니다. 네, 정권 흔들기용 정쟁용 특검이다 이런 입장인데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권을 흔들려는 정쟁용이 아니고 억울하게 죽은 젊은 최해병의 사망의 어떤 과정을 밝히고 그 과정을 밝히려는 과정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저희들이 밝히려는 그런 차원이 정쟁과는 무관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여야 당 수장들, 특히 이제 지난 총선 때 역할을 했던 이재명 대표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행보에 이제 관심이 좀 쏠리고 있죠.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총선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출마 의지가 점점 강해지는 방향 같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연임의 걸림돌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어서 연임으로 좀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 참 묘한데 일반인들은 두 분에 대해서 그 당대표로에 나오거나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당 내부의 지지층들은 또 지지도가 높습니다. 뭐 연임하거나 예를 들어 당대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자, 이 부분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은 이미 50% 넘었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50대 50으로 봤는데 점점 이제 출마 쪽으로 조금씩 어떤 본인의 생각이나 행동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고 싶은데 당을 위해서는 한번 좀 출마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일단은 한동훈이란 카드가 확실히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흥행 카드는 되는 것이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차기 저희 진영의 유력한 대권 주자 후보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어떤 그런 어떤 관심은 많이 받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느냐. 저는 조금 출마를 하지 않는 게 어떠냐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출마를 하게 되면 총선 참패에 대한 어떤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좀 비판을 받고 또 정치적인 상처를 받기가 쉽다. 두 번째는 또 22대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당 대표로서 계속해서 막아내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비판의 어떤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당헌 당규상으로는 다음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선거일로부터 1년 반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역산을 해보면은 2025년 9월 달에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8월 초 정도에 전당대회가 있다는 가정하에 1년 남짓 만약에 이제 당 대표가 된다면 하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기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 개인 입장에서 맞는 것이냐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어떤 생각을 이제 해보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 개인 입장에서는 출마하는 것이 썩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양 의원님,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지금 발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보면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야권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있는 게 좋을까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이제 총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근데 총선 결과는 뭐 썩 이렇게 네. 이게 승리했다고 볼 수 없는 결과가 왔는데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줬던 총선에서 보여줬던 어떤 경륜이라든지 전략 예. 이런 게 비춰봤을 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를 된다 하도 뭐 크게 우리가 뭐 영향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를 출마하는 거 이것도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아직 나이도 있고 예. 정치 행보를 앞으로 펼치하는 기회가 있는데 굳이 이번에 나올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크게 꿈이 있으면은 보다도 좀 내려와서 한 지역구를 맡으면서 이렇게 밑에서 정치를 하는 거 이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조국 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좀 생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 생각이 필요하다. 그 내용과 과연 적절한지 이런 네. 거 있어요. 네. 저 두 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러모로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이제 이런 게 있죠. 뭐 방금 우리 네. 양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정치 복귀의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궐 뭐 선거로서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두고 예. 어떤 방법이 당을 위해서 특히 본인을 네. 위해서 올바른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구당을 다시 부활하자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지금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정말 완패했기 때문에 원외 지금 지구당 당협위원장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역시도 출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구체화하는 수단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 사실 이번 총선 참패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온라인전에서 저희가 완전히 좀 참패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전 세계에서도 참 드물게 골드 버튼 유튜브 100만 구독자로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SNS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등등의 여러분 조언을 좀 들으셨겠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런 걸 통해서 정치적인 의견을 지금 피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정치인은 그런 어떤 의견을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피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어떤 존재감을 나타내는 측면이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데 지구당 이권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원내 현역 의원과 원외 정치인들 간에 너무 좀 이런 좀 힘의 균형이 좀 지금 좀 언밸런스가 좀 심하다. 불균형이 좀 심하다. 원래 이제 지구당이 있다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없어졌는데 그때 이제 없어지게 된 배경은 그게 어떤 비리의 온상이 된다 뭐 이런 어떤 일부 건건 정치다 일부 좀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힘이 더 있는 파워가 더 있는 현역 의원들은 그런 어떤 지구당 그 정당 사무실이 있고 힘이 없는 원외가 지구당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근건 정치 내지는 어떤 비리의 온상이다. 그렇게 좀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그 원외 지구당과 현역과의 어떤 힘의 균형 더구나 어떻게 보면 또 국민의 자연스러운 어떤 정치 참여를 더욱더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지구당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고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야가 비슷한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홍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 민주당에서도 부활해야 한다는 게 의견입니다. 이재용 대표도 찬성하고 있고 예. 저희도 또 그러한 정치개혁 관련해서 그런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는 쪽으로 어떤 법안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대위원장이 이제 표심을 노리고 하는 거다라면서 또 연속적으로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물론 이제 한나라당 시절의 차태기 사건으로 예, 그렇죠. 없어진 네. 거지만 또 젊은 정치인들 얘기 들어보면 또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역시도 보면 예. 지금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하는 당 규정이 있는데 예, 예. 이걸 고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혹여라도 모를 조기 대선 이런 걸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런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당규를 예. 저희들이 이제 고치려고 예. 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디까지나 이제 당원들,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보다는 어떠한 당의 운영과 대선 후보의 어떤 효율적 관리 이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조기 대선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 지금 당헌 당규를 민주당에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위인 설관이라 위인 입법적인 그런 어떤 차원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는 극히 드물게 지금 당 대표 지금 연임하려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임을 하게 되면은 당 대표로서 이제 대선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헌 당규상으로는 빨리 이제 당 대표를 사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직을 갖고 있으면서 대선의 어떤 주자로 나가기 위한 그런데 걸림돌을 지금 민주당의 어떤 당헌 당규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그동안 사실은 좀 그 당내 어떤 민주화 그리고 각계층의 어떤 의견을 어떤 묻는 이런 어떤 전통이 그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 이후로부터 그런데 이런 어떤 면들이 자꾸 사라지고 지금 이재명 일당화 일당 1인 4당화 되는 이런 어떤 움직임이 지금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 당내 민주화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민주주의 입장에서도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거칠게 비판을 하셨어요. 예. 이것은 유인설관으로 단정된 건 무리고요. 예. 무리입니다. 무리고 이것 규정 자체도 현재 지금 토론 중에 있고 또한 이재명 대표가 연임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이번에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이 21대 때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지만은 이번에는 야당인 상태에서 과반을 차지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국민의 다수가 이재명 체제를 좀 신임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꼭 우리가 당 대표로 연임을 시킨다. 그리고 그때 대선 후보 나왔을 때 방금 황 의원님 말씀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입고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대선 후보와 효율적인 관리, 당의 운영의 관리 이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네, 자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절충형 집단 지도 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당대표 선거 1등은 당대표, 그다음에 2, 3등은 이제 최고위원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당대표가 될 거에 대한 어떤 방어책 수단에서 나온 거다라는 또 소문도 있어요. 그건 아니겠죠? 예, 저도 사실은 이제 평소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내 선거를 하다 보면 이제 당 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 이렇게 그룹이 돼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메이저 그룹하고 마이너 그룹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그 우수한 어떤 자원들을 최대한 당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중량감 있는 좀 더 영향력 있는 분들이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체제는 지금 당헌 당규는 좀 바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최고위원 그룹하고 또 이제 당 대표 그룹이 지금 완전히 이제 분리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황우여 그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좀 절충형으로 섞어서 당 대표 최고 득점 2, 3위는 이제 최고위원회에 이제 가서 이제 하자. 일명 본인이 이제 하이브리드형 어떤 체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저희 당의 처해진 입장, 저희가 108석의 어떻게 보면 소수 여당 아니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당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식이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도 출마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네. 그런 게 민주당에게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오든 저희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진 자의 여유 시간. 여유만만. 우리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고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네, 여당의 이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우리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이제는 국회의원이죠.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열어둬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 편집인협회 이 조찬 이제 그 간담회에서 나온 자리인데 저도 사실 그날 갔었습니다, 행사에. 그런데 물론 단서를 달았어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긴 하지만라고 했는데 또 언론들이 이제 사실은 그 단서를 이제 빼버리고 보도를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네. 그 나경원 의원께서 또 이제 그 이후에 좀 그게 아니다고 이제 또 추가 또 발언도 또 예. 하셨죠. 예. 사실 이제 대통령제가 87년 개헌으로 인해서 이제 5년 단임제로 지금 이제 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맞냐 안 맞냐 뭐 4년 중임제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논의는 과거부터 이제 있어왔죠. 그런데 대전제는 뭐냐? 현 대통령부터 그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이제 그 헌법 개정도 필요하고 또 대통령 출마하는 그런 것까지도 국민들이 이제 결정하게끔 하는 거지. 그것이 지금 현재 5년 단임제로 당선된 현재 대통령의 그거를 적용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의 어떤 기본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파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맞지 않고 이제 만약에 이제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면 그것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아주 중요한 어떤 또 이슈가 또 되겠죠. 영군 의원님, 근데 예. 민주당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좀 자료를 적어왔는데 네. 우리가 4년 중임제냐 5년 단임제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헌법상으로는 재헌헌법에서 한번 했더라고요. 예. 5차 개헌에서도 이거 4년 중임 1차 한번 중임제 가능하다 했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2023년도에 최초에 이제 4년 중임제가 가능하다 예. 이걸 이야기했고 4년 중임제의 이제 장점은 여러 아시다시피 국정 연속이 가능하다. 근데 5년 단임제는 제왕적으로 권력이 집중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헌법학자들의 평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얼마 전에 여론조사 모 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5월 27일부터 5월 29일 1,008명을 했더라고요. 1,004명을 했는데 국민 58%가 4년 중임 개헌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4년 중임제를 하는 게 낫다. 권력이 제왕적 5년 단임제를 하다 보니까 제왕적 권력이 집중되고 그렇기 때문에 4년 중임제가 좋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의견이고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나경원 의원도 처음에 여러 가능성을 놓고 보지만은 4년 중임제 개헌이 낫다. 이 이야기한 것도 이런 여론이 상당히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뭐 비판적 의견이 많은데 예. 제가 볼 때는 마지막 기회 아닌가. 4년 중임 개헌을 해버리고 본인의 임기를 1년 단축시키면서 4년 중임을 한다면은 제가 볼 때 아무리 지금까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로 나는 역사에 아주 길이 남는 훌륭한 대통령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양부람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임기 1년을 줄여서 네. 4년 중임에 개헌을 하면 역사의 길이 남을 거다. 아주 저는 이런 정치 그런 생각이 제안을 들어요. 하셨어요. 아니 좀 전에 이제 양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는 그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 그 자체에서 물은 것이고 현 대통령의 임기를 줄여서 4년 중임제 하자 그런 건 그렇죠. 아닌 것이죠. 그건 아니에요. 아닌 것이죠.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내가 근데 제안을 하신 거죠. 제안을 한 거죠. 그런 건 아닌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현재 물론 그게 정치 어떻게 보면은 주요한 어떤 앞으로의 있던 이슈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대통령을 적용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개정 이전에 우리 국민 투표에 의해서 즉 5년
단임제 대통령을 선출한 그 국민들의 의사결정을 아하. 깡그리 다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법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기본권이라든지 재산을 침해하는 소급 입법은 지금 현재 할 수가 없는데 임기를 단축시키는 현역 그게 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단축시키는 헌법 개정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의 어떤 결심으로 이루어질 그런 어떤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논의가 되면 될수록 국정 혼란과 극심한 정쟁이 될 뿐이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되고 다음 대통령부터 이게 4년 중임제를 한다. 개헌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을 포기하고 나부터 하자라고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불가능 입법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 잠깐만. 그래서 불가능하죠. 저는 그런 제안을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적 의견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정말 그거는 대통령 개인 방안이 될수 결정할 있다.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국민의힘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거라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모든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행동들이 제가 볼 때는 다 지금 탄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입법 폭주를 통해서 자꾸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발하는 것도 그렇고 또 특검으로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공세를 하는 것도 결국은 정권은 흔들고 대통령 흔들어서 결국은 거기서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되면은 어떤 탄핵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시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하고 있다. 깔려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지금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도 얼마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깔려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과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취하는 행태가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는 바람직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국민들은 여기 대해서 국정을 흔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국민들도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후폭풍 부메랑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의도의 국정 흔들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기 전에 우리의 민생 입법이라든지 국정 기조 전환을 바꾸기를 원하고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법률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임기 단축, 탄핵이다.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이 나오면서도 거기에 임기를 단축하자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부터 적용하자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적으로 모르기 이전에 왜 이러한 민생 입법과 국민들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하는 법률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지. 그러니까 아니 최혜병 특검도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 돌아가서 정말로 우리 홍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아무 권한 없는 일에 무슨 직권남용죄가 되냐 안 되냐. 그러면 특검법에 수용해서 밝혀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혜병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특검을 그냥 무작정 비판 내지는 거부하지 않는다는 건 뭐 다 아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보고 특히 완전히 결과가 끝나지 않더라도 저희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만약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독소 조항에 해당되는 어떤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좀 바꾸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시 말이 돌아갔는데요. 최혜병 특검법 거부한 사유 중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그런 사례가 없다.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한 적이 많습니다. 네. 또 수사가 여야 단독으로 하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한 특검도 많습니다. 또 특검 후보 추천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특검법 어제 우리가 수정해서 발의한 것은 이제 교섭단체가 민주당만 한 게 아니라 비교섭단체도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독소장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게 피해 사실이 아닌 수사 절차에 관한 것이었고
또 다른 특검에서도 그러한 내용으로 수사 과정을 공개한 사례가 많았어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 이것이죠. 진행 속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러면서 네. 또한 늘 강조하지만은 공수처 수사가 됐다고 해서 기소권이 없어요. 공수처는. 그래서 정쟁이라고 일축하지 마시고 왜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논점을 벗어났기 때문에 반론하실 거면 짤막하게 가지고 짧게만 하겠습니다. 예, 아니 특검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사실은 이런 어떤 특검 논의에 여야가 합의를 이때까지 다 했고 합의를 하지 않은 특정 어떤 정당의 특검은 없었다. 그다음에 아니 있었다니까요. 뭐가 있었습니까? 여야 합의 없이 특검이 많았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BBK 주가 조작 사건,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제가 좀 서베이를 했어요. 아니 내용권 그게 과세 부입 사건. 아니 그게 결국은 그게 누가 주도를 했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여야가 합의라는 거는 마지막에 합의라는 거거든요. 여야 합의 없이 된 특검입니다. 그다음에 특검을 결국은 지금까지 여야가 동수로 1인 1인에서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조항만 협의만 하면 되는데 그런 조항 협의를 못하도록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이거는 뭐 거부권을 유발하는 것밖에 저는 안 네. 봅니다. 자, 국민- 이제 마무리 짓고 예. 네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지만 원구성 협상은 지금 한 발짝도 되지 못하고 있죠. 여야가 각각 제각각의 이유로 법사위원장 또 운영위원장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네. 이제 협상이 불발되면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저희 당의 지금 국회의원들이 1박 2일 이제 그 워크숍 중인데 결국은 원구성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취할 어떤 그 방향을 지금 정하게 되는데 사실 그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이제 그 삼권 분립이고 그리고 입법부 내에서도 결국은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 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는 것은 오래된 관행입니다. 그리고 이게 관행이라는 게 국회에서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시작된 나라가 국가가 영국 아니겠습니까? 영국은 아직까지도 보면은 어떤 성문헌법보다는 불문헌법 특히 더 나가서는 의회 관행 이런 것을 굉장히 입법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관행이라고 해서 이걸 쉽게 보는 것이 아니라 꼭 법하고 똑같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또 역지사지 입장에서 만약에 저희가 일당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하고 이게 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법사위원장은 이런 관행을 2당의 국민의힘이 하고 특히 또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까지 여당이 해왔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와 법사위를 다 갖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 독주를 하겠다는 것 다름없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결코 좋지가 않다. 그래서 결국은 21대 때도 18개 상임위를 전부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다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또 대선 지방선거 다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면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이런 점을 좀 분명히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1당은 국회의장을 하고 제2당은 이제 법사위원장 하는 게 17대부터 그런 관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1대 때는 전반기는 우리가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제 쟁점이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법사위원장을 그 관행대로 한다면은 2당이 지금 이제 여당에서 가져갈 그런 상황인데 지난 이 법이라는 게 소관 상임위를 통과도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 심사 때문에 거기 이제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통과하지 못한 여러 가지 법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1당이 됐다. 이것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민생 입법이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하라고 준 건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저희들이 차지하지 못했을 때 과연 이러한 효율적인 입법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경우는 국민으로부터 우리는 너희들에게 제1당을 줬는데 국민에 필요한 민생입법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표현을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법사위를 패싱할 수 있는 직회부 카드라든지 패스트 트랙을 태울 수는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국민들 여야 합의 없이 입법 독주였다는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산적한 민생 입법 또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한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고 또 하나 운영위원 국회 운영위원장은 대도로 이제 여당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운영위원회 하는 역할이 대통령 비서실이라든지 국가안보실을 이제 소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해야지만이 최혜병 사건 같은 이런 경우에 대통령 안보실 같은 데가 어떻게 뭘 했는지 적절히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감시할 수가 있다. 국회가. 이런 것 때문에 두 가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수차례 걸쳐서 국민의힘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11대 7 의석수로 나오자면 11대 7인데 7개 차례에 대해서 안을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가 법을 준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법 5조 41조면 우리가 6월 5일까지 해서는 국회의장 선거를 해야 되고 7일까지는 원을 구성해야 됩니다. 당연히 국민을 협조해서 이걸 가져와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과거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뭐 법사위를 이제 민주당이 위원장을 가져가고 뭐 법률안의 처리 속도를 내더라도 결국 이번 선거에서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국민들이 줬잖아요. 그 의석만큼을. 그러면 결국은 또 거기에 가로막혀서 무너지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처럼 아무 성과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야 간에 좀 뭔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좀 전에 양의원이 말씀한 중에 뭐 민생 입법을 통과가 안 된다. 사실 민생 입법 여야 간에 협의를 한 것에 대해서 통과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번 21대 마지막에 사실 저희가 강력하게 저희 당이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민생 입법,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 관련된 AI 관련된 거라든지 반도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카드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사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정쟁적 관련된 몇 가지 이슈 때문에.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장이 민생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저는 결코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특검이라든지 몇 가지 주요한 이슈를 결국은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회부 카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21대 때도 수없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원구성 합의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민주당에서도 고민을 하는 시점이겠지만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그 행정부의 장관이라든지 불러서 같이 이제 국정 어떤 논의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국회가 공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지난 21대 때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민주당에서도 적절하게 국민의힘과 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은 7일까지 예. 원구성을 마무리 짓겠다. 그렇습니다. 예. 여당이 뭐 적절한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국회부터 하겠다는 거죠. 예. 방금 황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일하는 국회, 공정한 국회를 막기 위해서. 국회법대로 한다. 예. 그러면 국회가 그냥, 법을 준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해버릴 가능성도 있나요? 뭐 아직까지 뭐 결정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21대 때도 그런 어떤 카드를 통해서 저희는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민주당의 있던 입법 폭주를 저희는 심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카드도 뭐 굉장히 저희가 고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맘대로 다 가져가라. 그러면
사실 민주당으로서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은 일하는 국회, 공정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 된다니까요. 저희들도 참여 안 하고 행정부 참여 안 하고 그러면 민주당만 계속해서 뭐 아니 행정부가 참여 안 할 수가 없죠.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192석의 야권이 뭐 이제 20대 국회 시작되자마자 이제 전방이 그런 공세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 192석의 실체를 또 인정하는 수준에서 또 나름대로 타협책을 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50초씩 못다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분남 의원님.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게 여야 원구성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협의를 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시한 대로 그러나 12대 7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그냥 계속해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게 아니라 국민에서 안을 제시하고 그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최혜병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추천에 대해서도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한 명씩 하는 걸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네. 8석이 필요합니다. 네.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고 예. 죽은 해병의 넋을 이유한 휴머니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이번 재의결에는 동참해 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생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성장 잠재력도 저하되면서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국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22대 시작하는 이런 지점에서 민주당은 특검 공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어떤 특검 공세가 결국은 정권 흔들기, 대통령 어떤 탄핵으로 이어지려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가 눈에 뻔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원구성 협상부터 민주당이 입법 독주하게 될 때는 국회 독주하게 될 때는 저는 국민들께서 제대로 심판을 하고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